안녕하세요. 우리 책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어떤 책을 많이 읽으셨는지 일단 궁금한데, 저는 이번 달에는 솔직히 책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독서 결선이 조금 자신이 있고, 뭔가 저의 취향을 점점 알아가는 때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솔직히 제가 유난히 좀 여유가 있던 달이어서 기분 좋게 책을 읽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좋은 책들 꼭꼭 채워놨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제일 처음 읽은 책은 원더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현수 작가님이 쓰셨던 책인데 처음에 책을 접하면서 제목이 일단 원더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한 SF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염력도 쓰고 상대방 마음도 읽고 아무튼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원더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데 1984년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이 남자 주인공은 트럭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게 차량간에 이렇게 빵 부딪힌 건데 상대방의 차가 난파 간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 남자 주인공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 간첩을 잡은 영웅이 된 거예요. 1984년이니까 엄청 더 막 활발하게 기사화되고 했겠죠? 좀 더 이렇게 남북 간에 안 좋은 감정이 더 많았던 때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국가에서 어떤 군인이 돌보게 되는데 이 사고 이후에 이 남자 주인공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초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초능력이 생긴 이후로 이 아이는 취조실에서 상대방 마음을 뭐 읽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원치 않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 계속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일이 돼버리니까 도망을 칩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도망을 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민주화 운동의 시대적 배경이 있고 아무래도 7, 8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어려운 게 있긴 했어요. 뭔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막 읽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막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어려워서 막 찾아보기도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렴풋이나마 소설의 내용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저에게 맞지 않는 소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재미로 느끼기 위해서 저처럼 접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렇게 접하는 건 비추천이고 예를 들면 소년이 온다처럼 조금 내가 이 시대의 풍경, 배경을 좀 알아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아까 언급했던 소년이 온다라는 책과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을 좀 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만 좀 끊어 읽으면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쪼록 한 번에 읽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게스트 하우스. 아무튼 시리즈의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요 시리즈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뭐 여름, 아무튼 쇼핑, 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책들 중에서 제일 제가 관심 있었던 게 게스트 하우스였어요. 제가 여행을 막 엄청 다녀본 건 아니지만 게스트하우스를 몇 번 이용해보긴 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20살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썼던 게스트하우스가 제일 기억에 크게 남아있고 좀 다르긴 해도 제주도에서 쉐어하우스를 쓰면서 좀 비슷한 경험을 하긴 했었거든요.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떤 묘한 설렘까지 공유하는 이런 사이가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이기도 하고요. 여행을 같은 장소에 와서
그 장소에서 같이 마주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쉬러 오는 공간이 같잖아요. 이런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되게 재밌게 잘 써주신 책인 것 같고, 이 책을 쓰신 장성민 작가님은 아무래도 약사를 같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행을 다니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비록 국내 여행할 때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봤는데, 작가님은 뭐 해외를 가서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좋은 간접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여행을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갖는 자신만의 취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고유한 여행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순간이 내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뭔가 불편을 감수하고 사람들과 어색한 목인사를 나누는 이런 것들조차도 어쩌면은 그 현재를 계속 살게 해주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뭐 여행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겪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몽글몽글한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읽은 거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클레어 키건 작가님의 책인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을 읽은 후에 작가님의 다른 책이 또 궁금해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단편들이 담겨져 있고 다 어떤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어떤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그려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제작으로 나온 너무 늦은 시간에서는 주인공이 약혼녀와 작별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과 후회 같은 감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나 뚱뚱해? 라고 막 물어보면 보통은 아니야 나 괜찮아 너 하나도 안 뚱뚱해 뭐가 뚱뚱해 완전 이뻐 이렇게 하지만 그 애인이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에이 뭐가 안 뚱뚱해 나 완전 뚱뚱하고 못생겼고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한달까? 그리고 뭐 맞춤법 지적을 계속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약혼을 좀 깨트리는 계기가 됐는데 되게 사소한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잘 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설로 남극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던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자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확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는 낯선 남자랑 잠자리를 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그 뭐 하는 것까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소름 돋으려 그래.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조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스포일러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뭔가 알 듯 말 듯한 이 애매함? 이 방어막으로 쌓여진 애매함이라는 이 단어를 간질간질하게 계속 간지럽혀줘서 재밌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소개 안 해드린 하나의 소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재밌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독서 모임 영상으로도 올렸기도 해서 막 엄청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짧은 감상평과 함께 추천드린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연도에는 고전 문학을 많이 읽어보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 주는 어떤 큰 울림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선입견이 있긴 했어요. 뭔가 이 고전 문학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묶여서 고리타분할 거다.
약간 너무 옛날 이야기 같을 거다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봤거든요. 근데 너무 흥미진진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제가 이 책은 너무 재밌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독서 모임 그 영상에 댓글로 또 몇몇 분들이 달아주셔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200년이 지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젊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느끼는 그 수용체가 사랑이었다는 거고, 지금처럼 뭐 3, 4, 5 모여서 누가 누굴 좋아하네, 마네, 깔깔대고 슬퍼하고 그리고 뭐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편지 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5자매 중에 둘째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오는 두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는 내가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 한 남자는 나랑 너무 잘 맞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베푸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완전 갈등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아닌 반전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분량이 좀 길기도 해요. 근데 내용이 확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다 납득이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좀 길게 분량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너무 많고 하나의 이름 가지고도 막 여러 가지로 부르니까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혀서 막 쓰면서 봤거든요. 아무튼 그것만 빼면 너무 재밌는 책이다. 다음은 사라진 여자들입니다. 사실 이 작가님이 메리 쿠비나 작가님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름이 저는 너무 일본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 추리소설의 대가로 있으시니까 뭔가 추리소설 하면 일본으로 뭔가 이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또 색안경 껴버렸지만, 아무튼 미국 추리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선했다? 읽으면서 그 미국식 풍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단독 주택들이 막 있거나 아니면 뭔가 비 오는 날에 축축한 그 미국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상이 많이 됐고, 제목처럼 사라진 여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가정집의 큰 딸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도저히 이 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는 현상금이 걸리고 이 사건이 막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작은 소녀를 지하방에 가둔, 아주 소량의 식사만 주고 배설물도 막 그곳에서 같이 잠자게 하고 이런 납치범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소녀는 배급될 때 받았던 숟가락을 몰래 빼돌려요. 이 납치된 소녀가 숟가락을 빼돌려서 그걸 막 계속 그 어둠 속에서 계속 갈아가지고 자신한테 음식을 다시 주러 왔을 때 이걸로 목을 확 찌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애가 한 거니까 엄청 날카롭지가 않아서 그냥 약간의 자상 정도만 남긴 채 도망을 쳐서 어쨌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어떤 행인에게 발견이 되는데 그 행인이 이름을 막 물어봐요. 너 누구야? 너 어디서 길 잃었어?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소녀와 행방불명된 딸, 이게 동일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여전히 좀 찝찝함이 생긴 채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꽤 탄탄해요. 그리고 스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몰입도가 높았던 소설로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이 여러 인물들을 계속 의심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코난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추리소설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재밌게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읽은 책입니다. 아무튼 요즘 추리소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어떤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건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유명한 책이지만 아주 운이 좋게도 저는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스포 없이 재밌게 봤는데 처음에 책을 접했을 때 표지가 너무 귀엽다, 제목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작고 귀여운 진짜 한 요만한 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로로 작가님, 가수님이 쓰신 이 책이 일단 궁금했다라는 게 고른 이유로 제일 컸고 읽으면서 만족도는 사실 높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자몽살구라는 게 줄이면 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클럽이 만들어진 거고 이 클럽에 들어오게 된 소아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자신의 한 학년 선배 한 명과 두 학년 선배 두 명 이렇게 총 4명에서 클럽 구성원이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클럽, 그러니까 동아리 개념의 이 클럽은 목적이 서로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던 자신이 스스로를 목숨을 끊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솔직하게 서로 털어놓고 이거를 잘 극복하고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는 게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유는 다르지만 죽음까지 생각했다는 그 공통점이 서로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치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2배가 되냐, 아니면 반이 되냐라는 이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결말이 예상과 조금 달랐어요. 저만 그랬던 건지 몰라도 왜냐면 사실 이게 작가님의 이미지나 아니면 소설 안에서의 어떤 대사나 이 흐름 자체가 사실 조금 밝게 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힐링되는 어떤 이야기겠다 했는데 은근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반전이었고 아무튼 유명인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많이 궁금했는데 그래서인지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궁금증만 있다? 근데 읽어봄직한 소설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아니 솔직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분량이 길지도 않아서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실 때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목 그대로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이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행동과 생각을 담아낸 소설입니다. 일단 배경으로는 러시아의 스탈린 정부 시절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통령을 욕하거나 그런 소문이 나면 삼청교육대인가? 아무튼 여기 잡혀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수용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역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수감 생활이 사실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만기를 채워도 형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너 뭐 그때 뭐 했지? 10년 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생활이 아주 비밀리에 지켜졌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소설로서 써서 공개하고 낱낱이 밝힌 게 아주 파격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소설 속 내용에서는 이반 데니소비치가 빵 하나를 막 사수하려고 막 노력하고 담배 하나 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독감을 겪어도 일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생활들이 담겨져 있는데 처음에 읽으면서 어떤 문제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의미를 내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이런 정보 이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그냥 담아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읽으면 되겠구나.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싶고 이런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은근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기억 속에 맴도는 이 이유를 아는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귀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과 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책이다 라는 걸 알고 보는 것도 좋지만 모르고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골라서 읽었을 때 사실 당황하기는 했어요. 소설이 아니고 작가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 소설을 집필하시면서 어떤 것을 계기로 쓰게 됐는지, 쓰면서 들었던 감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사실 한강 작가님 소설은 소년이 온다 밖에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소년이 온다를 쓸 때의 상황을 잘 써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어렸을 때 쓰셨던 일기에 사랑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란 어디에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금실이지. 이 금실에서의 실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님이 자신의 북향인 집을 얻으면서 마당에서 키웠던 식물 일지가 여러 장이 나와요. 근데 북향이다 보니까 해가 식물에게 고르게 퍼지지가 않아서 이 거울을 세워가지고 빛을 막 반사시켜서 식물에게 빛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잘 가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맞춰야 돼서 거울을 수시로 이렇게 옮겨주면서 빛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빛이 사용돼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한강 작가님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접해 보시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다르타입니다. 시다르타는 이건 제가 정말 아끼고 아꼈거든요. 그 이유는 데미안이에요. 데미안을 읽은 후에 정말 헤르만 헤세는 미친 작가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꿀 울림과 깨달음을 책에 하나에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 소설로도 너무 재밌고 아주 매끄럽고 지나치게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데미안 다음 단계로 시다르타를 많이들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시다르타는 얼마나 개쩔까 이러면서 아끼고 있다가 못 참겠어서 봐버렸어요. 사실 한마디로는 좀 실망이에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내용이 어려워서일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나중에 읽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데미안이라는 책도 청소년 필독 도서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이 읽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다르타도 아직 제가 읽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상에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나에게 맞지 않는 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부처의 가르침,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떠다니면서 경험하는 시다르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인도가 배경이고 그곳에서의 상류층, 계급사회잖아요. 상류층이었던 시다르타는 아버지에게 사문이 되겠다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 허락을 당연히 안 하죠.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키운 자식이 어떻게 떠나. 근데 밤새도록 밖에서 이렇게 앉아 서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다음날 봐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광기를 보고 아버지가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사문이 되어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랑 돌아다니다가 부처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온 친구도 잘 지내고 하는데, 어쩐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요. 근데 이 여성과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주 사랑을 해버리는 거죠. 깊고 깊은 사랑을 해버려요. 근데 이 여성이 추천해준 사업가를 만나서 이 시다르타는 사업가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이었던 단식이나 사색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부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또 길을 나서요. 여자까지 버리고. 근데 이 여자가 웬걸? 떠나는 날에 임신한 걸 안 거죠. 이 시다르타의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우연한 사고로 뱀에 물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시다르타가 또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다르타는 다시 또 나와서 뱃사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와 부유하게 좀 컸던 아이는 시타르타와 함께하는 이 뱃사공 생활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 부자인데, 나 원래 부자였는데 왜 아빠는 가난해가지고 부자인 엄마는 죽고 이러면서 아주 막 대들고 반항하고 이러다가 시타르타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돈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내 자식이 떠났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튼 이 뱃사공이 되었다 했잖아요. 자신의 어떤 스승이 있어요. 같이 뱃사공을 하는 어떤 이 스승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배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타르타가 혼자 독백으로 막 하거든요. 거기서 뭔가 알 수 없는 큰 울림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부분이 그걸 이해하려고 한 3번 정도는 봤어요. 근데 아직도 막 다 이해했다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읽으신 분들의 후기가 참 궁금한 책이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이거는 아직 의문인 책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책입니다. 다음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목이 끌려서 읽었어요. 동물농장 너무 귀엽잖아요. 옛날에 사실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인상 깊게 본 동화가 브레멘 음악대라는 동화인데 이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양한 동물들이 의인화해서 나오는데요.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풍자하는 그런 동화거든요. 그런 점을 기대하고 본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놀라웠던 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것도 비슷하고 일단 정말로 동물들이 사람들처럼 서로 대화를 하고 동물의 지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설정에서 제일 우두머리였던 건 돼지였어요. 이 농장에서 존즈라는 원래 그 농장 주인이 있었거든요, 사람. 이 농장 주인의 불만을 품은 동물들이 이 동물들을 하나로 모았던 게 좀 나이가 있었던 돼지였기 때문에 돼지가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두 개의 파로 나뉘거든요. 나폴레옹과 스노볼. 근데 이 스노볼을 쫓아내고 나폴레옹이 1인자가 됩니다. 원래는 약간 스노볼이 우세였거든요. 근데 쫓아내고 나니까 엄청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막 스노볼에 대한 모함을 계속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거 내 업적이었다 이러면서 스노볼 업적 다 훔쳐오고 근데 이 동물들은 다 그걸 믿어요. 아 역시 나폴레옹님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의 우두머리. 나폴레옹이 하는 말은 모두 다 맞다. 이러면서 이 동물 농장에는 7계명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뭐 두 발은 모두 나쁘고 네 발은 모두 옳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까고 뭐 동물들은 절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7계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조금씩 하나씩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인데 다음날 보니까 동물들은 이불을 깔고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라고 바뀌어 있고 돼지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돼지들이 이 7계명을 조금씩 바꾸면서 자기들에게 원하는 걸로 바꿔가는 거죠. 이 돼지들이 기득권이 되어가고 이런 모습이 확실히 무언가를 풍자한 건 틀림없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러시아 스탈린 정권 이런 시대를 풍자한 거라고 하고 약간 웃겼던 거는 마지막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역할 막 한 것처럼 돼지는 누구고 뭐 말은 누구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 있어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치 막 저격한 것처럼 써 있어서 아무튼 이런 풍자다라는 거를 의미를 두지 않고 봐도 재밌고 두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다 보니까 자꾸 상상이 가는 거예요. 막 돼지들이 두 발로 막 걸어 다니는 거, 막 코트 입는 거, 그리고 당나귀가 막 글자 읽는 거,
양들이 막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게 자꾸 상상돼서 재밌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이번 달 독서 결산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도 좋고 제 독후감을 강제로라도 좀 남기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블로그나 아니면 뭐 메모장에라도 한번 써보면 되게 은근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도 옛날에 블로그에 쓰긴 했었는데 그게 사실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재밌게 읽었다 싶은 것만이라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독서 모임 하는 영상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제가 좀 쪽팔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참여 반응을 막 이끌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10월인데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시길 바래요. 안녕.